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정치 이론 연구 네트워크 니트라고 부르는 연구 모임 두 번째 오늘은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경기대학교에 있는 장기영 교수님을 모시고 장기영 쌤이 그동안 해왔던 연구들에 대한 소개도 하고 또 최근 이슈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입장이나 혹은 뭐 생각들을 이렇게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국제학 전공에 있는 장기영입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동아시아, 현재는 동아시아 국제 정치에 이제 관심이 있고, 이론적으로는 오늘 선생님들과 얘기할 바게닝 티어리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바게닝 티어리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계승할 것인가가 이제 저의 좀 큰 리서치 화두가 될 것일 것 같고, 뭐 주제로는 뭐 테러라든지 내전, 뭐 비교 정치적으로는 투표 행태 같은 것들에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정말 흥미로운 연구를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연구를 하기까지 내지는 뭐 저희는 연구자니까 연구자가 되기까지 아니면은 좀 더 거창하게 표현을 하면은 소명으로 일종의 학문을 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개인적인 과정이 있었을 텐데, 과정에서 큰 영향을 받은 뭐 인물이나 사건이나 뭐 그런 혹은 뭐 연구 문헌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광주에서 자라서, 5.18을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좀 겪어본, 약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잔상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면서, 정치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는 뭐 국내 정치, 국제 정치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막연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가, 이 외교학과에서 선생님들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자로서는 제가 이제 유니버스 메릴랜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처음 이제 그 박사 초년생들 모아놓고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너희들은 이제 단어 하나라도 되게 이제 주의 깊게 써야 된다. 학술 용어가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이제 그 전문 연구자로서의 하나의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 학자로서 주의를 깊게 가져야 되는 게 개념에 대한 적실성과 정확성이니까, 혹은 명확성. 그런 부분도 정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관련이 돼 있긴 할 텐데, 선생님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과, 최근에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정치 이슈나 현상이 뭐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동아시아에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그 동아시아 역사 문제, 역사적인 기억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국제 정치에 국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고 이론적으로는 이 그동안 이제 국제 관계학에서 거대 이론들 중심으로 많이 주류 담론들이 어, 있어 왔는데 정치 경제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제가 잠깐 얘기할 그 바게닝 티어리 뭐 그런 것들 새로운 어떤 시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실에서 검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고맙습니다. 아마 이 다음 질문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바게닝 띠어리나 혹은 비대칭 동맹 이론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될 텐데 아마 대표 연구를 소개해 달라고 이렇게 미리 부탁을 이제 대표 연구를 선정해 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렸고 저희 회원들 선생님들과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연구들에 대해서 뭐 각각 뭐 5분씩 내지는 뭐 좀 더 짧게 하시면 짧게 하셔도 좋고요. 하나씩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의 뭐 대표 연구라고 하기엔 좀 너무 거창하고요. 제가 좀 앞으로 해야 될 좀 리서치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것의 연장선에서 좀 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일단 그 전쟁 거래 이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우리가 뭐 왈츠의 뭐 구조 현실주의 또는 뭐 그러니까 왈츠의 맨 스테이트 앤워 보면은 이제 분석 단위로 개인 수준과 국가 수준 그리고 체제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바게닝 티어리는 이제
95년 제임스 피어론이라는 학자가 Rationalist Explanation for War를 인터내셔널 오거나이제이션에 그렇게 퍼블리시하고 그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노사 분쟁과 같이 우리가 노와 사의 어떤 뭐 협상 결렬이 뭐 스트라이크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그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델 또는 이론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걸까요? 그 모든 이론이 맞을 수는 없겠죠. 그런 이론에 대해서 어떤 것이 또 기여할 수가 있고 어떤 것이 또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전쟁 거래 이론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분쟁 당사자들을 합리적 행위자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전쟁 결과를 보면은 전쟁 결과가 양자에게 아주 둘 다에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준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 합리적 행위자인 국가가 왜 이 사전에 그러면 거래를 타결하지 못하고 둘이 이 전쟁을 가서 엄청나게 큰 손실을 받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쟁 결과와 전쟁하기 전과의 뭐 영토라든지 뭐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양자가 이제 또는 관계된 관련 국가들 엄청나게 많은 그 그러니까 물량 또는 뭐 사상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투자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가? 이게 결과적으로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이제 전쟁 거래 이론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보 문제. 그러니까 그 각 전쟁 분쟁 당사자들의 상호 간 어떤 그 전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상대적 전력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고 있고 또는 또 얼마나 그 상대 분쟁 당사자가 단호한지에 대한 그런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궁극적으로 합리적 행위자가 전쟁에 갈 수 있다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이제 그 협상 거래가 타결되는 어떤 바게닝 레인지가 거래 범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이게 항상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아니면 당사자다고 생각하면은 이 합리적 행위자가 굳이 이 분쟁을 타결할 그 요인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쟁점이 되는 이슈가 상대방이 과연 이걸 그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 그 거래 쟁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 한반도의 평화 구축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은 평화 구축 과정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비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 그 I know something you don't know 그건 역시 이제 바게닝 티어리를 이제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한미 동맹 우리가 이제 비대칭 동맹이라고 하는데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진보는 뭐 자주파, 뭐 자주를 내세우고 보수는 뭐 동맹을 내세우고 그러는데 제가 바라보는 건 한미 비대칭 동맹은 어떤 그 일종의 바게닝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트펠트나 제임스 모로우의 어떤 그 안보 뭐 자율성 그 교환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 전략 첩보를 우리가 이제 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어떤 바게닝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그 일종의 그 정보를 거래하는 마켓이 있다고 존재하고 미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얼등한 이 첩보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공유할 때 우리가 이제 자율성을 어떻게 보면 지불하면서 그걸 사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첩보 자산이 얼마나 맞는지 정확한지에 대해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그런 그 비대칭적인 시장에서 오는 이 동맹 약소국이죠. 약소국의 좀 어떤 그 한계라든지 장차 이제 그런 비대칭적인 그 첩보 시장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연구들을 한번 발전시켜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굉장히 좋고 깊이 있는 연구를 짧게 그냥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오히려 제가 죄송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포인트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두 연구 모두 크게 보면은 뭐 교환이나 거래 이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또 국제정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 또 안보에서 중요한, 안보의 제도 측면에서 중요한 뭐 동맹, 또 동맹의 유형이나 형태에서의 양측의 거래 혹은 행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부터 또 동맹 간의 동맹국 간의 상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론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이론들을 잘 한국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 연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또 의문점들이나 혹은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바로 받아보고 질문을 받고 또 장경 선생님의 대답을 통해서 저희가 또 그 이론이나 또 장경 선생님의 생각을 한 걸음 더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마 이 정재환 교수님이 저희 이제 계신데 연구 회원 저희 네트워크의 회원 선생님으로 정재환 선생님 먼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하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국산대 정재환입니다. 오늘 장경생이 쓰신 논문 이제 진짜 재밌게 읽었고, 어떻게 보면 정보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것들을 쟁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다르게 진행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안보 연구하는 사람은 아닌데, 장경 교수님 논문 보고, 이것도 당연하게 제가 하는 국제정치 경제 분야에서도 인포메이션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나 기능으로 갖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저도 나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안보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은 이 질문이 얼마나 적합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제가 이제 질문을 여기서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궁금했던 내용들은 그 두 번째 장경 선생님이 설명하신 두 번째 논문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거 브리티시 저널 오브 폴리틱스 앤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가 거기에 실린 그 논문에 관련된 건데 이제 전반적인 전제가 이제 시큐리티 오토노미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존재한다. 이 비대칭 동맹 간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는데 이게 이제 꼭 이게 타당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뒤에 가면 이제 그 인포메이션이 왜 중요하냐, 왜 영향을 미치냐, 특히 로우 퀄리티 인포메이션이 패트론 스테이트에서 제공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굉장히 국내 도메스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국내 도메스틱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관계가 틀어진 거 아니야? 뭔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한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 자기가 오토노미를 포기해서 얻는 시큐리티 이익이라는 게 이게 명확한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냐면 국내 정치까지 넘어가면 도대체 사람들이 우리가 포기해서 얻는 시큐리티 이득이라는 게 명확하게 미국이 제공해주는 게 우리한테 엄청난 이득이야 이렇게 느낄 건지 아니면 사람들 판단에 따라서 그게 무슨 우리의 이득이야 예를 들면 편하게 하면 미국 쪽으로라고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토노미만 포기하고 우리가 얻는 이득은 없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도 사람들이 제공되는 이득이라는 게, 시큐리티 이익이라는 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걸 진짜 이익으로 보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면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미국 쪽으로 하는 일인데, 둘 다 우리는 포기도 하고 미국 좋은 일만 시키는구나, 이렇게. 사실 제가 그 생각이 되게 단순한 생각인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해서 시큐리티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뭐가 있어? 다 미국 쪽으로 하는 일이고 우리는 오토노미만 포기하지. 그래서 이 교환 관계라는 게 되게 명확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재화와 화폐를 교환하는 것 같은 그런 명확한 객관적인 이득의 교환 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미 관계가 되게 비대칭 관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되게 미국에 의존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뭔가 컨센션을 얻어할 때 이제 로우 퀄리티 인포메이션을 줘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근데 제가 드는 궁금한 우리가 되게 의존하는 게 많잖아요. 미국에 전반적으로 의존하는 게 많은데 왜 하필 미국은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양보를 얻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수단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미국이 어떨 때 이 인포메이션을 활용하는가.
왜냐면 우리가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는 게 만약에 전략적인 정보만 의존하고 있다면 당연히 미국은 그걸 활용하겠지만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왜 그 여러 가지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중에서 미국이 이 정보를 활용할 때는 어떤 때인가? 그런 두 가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바로 그냥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장 교수님이 리플라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질문부터 너무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예,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에서 우리가 이 기본 이제 전제가 이 시큐리티 어토노미 트레이드오프 모델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이제 논문에서 그림을 좀 그렸지만은 바이어와 셀러가 극단적으로 미국이 셀러가 되고 우리가 바이어가 되는 이제 첩보 자산에서 전략 첩보에서는 그렇지만 뭐 다른 데서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가 이 시큐리티가 과연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그 뭐 일각에서도 사회에서도 의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논문에서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동맹에 대한 이퀘이션의 기울기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가 따라 이 정재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유닛의 정보만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느껴졌는데, 오늘날에는 그 정도의 유닛 가지고 우리가 네, 과거에 비해, 과거와 똑같은 어떤 오토노미를 우리가 양보한다에 대해서는 이게 불만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제 특히 우리가 뭐 과거 이 진보 정권에서 이 어토노미에 대해서 조금 이 쉐어를 그러니까 주는 것,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꺼릴 때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일종의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것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한국이 북한 정보에 아주 센서티브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국내 남남 갈등 같은 것들을 조금 뒤에서 조장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또는 야당에게 지금 현재 집권당이 이 북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좀 불안하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라고 이 한국이라고 해서 이 항상 같은 종류의 어떤 동맹이라고 해서 같이 받고 우리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다이나믹한 그런 과정이 담겨 있고 정재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마켓에서 뭘 살 때 값을 뭐 좀 더 후려치고 싶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한국에서는 미국에게 양도하는 이 자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현재 85%의 가량의 시깅트나 이 영상 정보나 이 신호 정보 같은 것들을 미국에게 전적으로 우리가 의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토노미의 적절한 수준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이 국내 정치적인 맥락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조정하라는 그런 압력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도 뭐 조정할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런 좀 다이나믹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그 논문에서 그렇게 많이 부각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언제 그러면 미국이 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좀 어떻게 보면 로우 퀄러티 인포메이션 같은 것을 제공해서 어, 자율성을 좀 많이 얻어오려고 할 수가 있느냐? 당연히 뭐 북한에서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어떤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국내적으로도 좀 이슈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뭐 96년인가 77년에 강릉에서 뭐 이 잠수함이 자초되었을 때 우리는 뭐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미국 펜타곤에서는 그걸 다 지켜보면서도 정보를 쉐어 안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것에는 당시 김영삼 정권과 클린턴 정권 사이에서의 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아는 것도 이제 그렇게 일부러 잘 알려주지 않고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뭐 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서 북한에 대해 위협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헥사플로이드인가요? 이게 핵 물질을 리비아에 이제 팔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뭐 잘못된 페이브리케이트된 정보를 이제 주어서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 대북관, 대북 정책의 동맹이 좀 더 동조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북한에 관해서 또는 안보적으로 이슈가 대두될 때, 그리고 그런 미국이 그 정보의 획득에서 우위성을 가질 때, 미국이 이런 그 정보를 가지고 조금 더 하이 퀄리티 인포메이션을 주나 로 퀄리티 인포메이션 주는지 이렇게 할 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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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율빈 선생님 혹시 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평균중국연구소의 이율빈이라고 합니다. 이제, 너무 좋은 논문 읽어가지고, 공부가 많이 됐고요. 저도 이제, 제 전공은 뭐, 국제정치 경제학이고, 또 요즘은 중국 연구를 이게 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게 이론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제가 시야를 또 넓힌 것과, 시야를 넓힌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제 질문은 좀 구체적인 사례나 아니면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런 특수한 특수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비대칭 간의 이제 정보 공유 문제인데요. 논문에서 전체적인 전제는 이 한미 간의 양자 게임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나오지만 북한은 외부의 어떤 객관적인 대상이라고 하면 이 한미 간의 게임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것이 한국과 그리고 미국 간의 이 게임에서도 요즘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이 미중 경쟁 전제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략적 모호성을 증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략적 모호성 증가를 만약에 하게 됐을 때, 이 경우에는 이 한미 간의 이 정보 공유, 비대칭 동맹국으로서 한미 간의 정보 공유 게임에서 한국 측의 바게닝 칩이나 어떤 그런 자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럴 경우 좀 감수해야 되는 비용 문제,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건 빼고 안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미국이 전략자산 같은 거를 한 번씩 전개를 해주는 뭐 것도 한국의 또 어떤 면에서 이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해구산 같은 거나 혹은 뭐 요즘에 지소미아 같은 것도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쉽게 말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괜히 증가시켰다가 그런 부분에서 손해가 또 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게닝 테오리에서 좀 여쭤보자면, 이거는 사실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의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논문 뒤편에서 이제 어떤 실천적인 차원에서 약속 이행 문제를 좀 완화하는 데 있어서 경제협력 같은 것들이 주요한 수단일 수 있다고 쓰셨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협력이 이 북핵에 갖고 있는 상당히 한계가 좀 명확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퍼주기 담론 같이 어떤 북핵이나 북의 군사력 증가에 재정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라는 걸 외에도, 어, 이게 바로 국내 정치적인 북한의 그 권위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즉, 남북 간의 이제 경제적인 차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상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 말은 협력이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항상 주는 쪽이고 북한은 항상 받는 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북한이 이런 뭐 수동적인 스탠스, 그리고 한국은 시혜자적인 스탠스가 되는데, 이것이 이론의 또 일부이기도 한 이슈 불가분성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에 있는 최고 지도자의 이 이미지를 상당히 좀 이렇게 저하시킨다든지, 혹은 북한 자체가 원래 이 자존심 같은 것을 위주로 매우 중요한 대외 정책 같은 데서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훼손을 근본적으로 훼손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협력이라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역설적으로 북한 정치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논리적
차원에서는 적어도 이 전쟁권에 의해서 좀 오히려 완화보다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제가 가진 의문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뭐 논문 쓸 때 이렇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쓰진 않았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더 다른 뭐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양자의 이 기본 이제 그 전략 첩보 시장에서의 바이어 셀러가 이제 이 미국과 한국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장에 가서 바이어와 셀러가 거래를 하지만은 이 그 시장 가격에서는 그 가격은 단지 이 두 사이에서의 어떤 거래, 흥정 어디 상대방이 어디까지 원하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마켓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도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런 그 시장의 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대국 간의 어떤 파워게임, 미중 뭐 전략 경쟁 같은 것들이 궁극적으로 한국으로 하여금 이 어토너미를 좀 줘서 더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전보다 조금 줘도 같은 퀄리티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정상 다른 이 그냥 전력적 모호성을 전제로 만약 했을 경우에 다른 구조적인 요인이 그렇게 크게 그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논문에서는 그 전략적 모호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즉 미국이 추구하는 뭐 대중 정책 또는 뭐 다른 그 외교 정책에 한국이 어느 정도 동조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이거는 자율성을 좀 덜 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과거 이 노무현 정권 때라든지 그러니까 그 노무현에서 이제 노무현 정권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권 돼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백악관 처음 방문하니까 이제 미국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정보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일화를 담고 있는데 전략적 모호성을 이제 추구하게 되면 이제 원론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하이 퀄리티를 좀 상대적으로 퀄리티 인포메이션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 구조적인 환경이 많이 변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바이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알카에다에 또는 뭐 IS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휴민트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중동 국가,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가 파키스탄이 뭐 어떤 그 중동 국가들에게 좀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이거는 미국이 오히려 지금 바이어가 되고 해당 국가가 지금 셀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 비대칭적인 이 시장 구조를 우리가 벗어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 퀄리티를 뭔가 좀 그러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활용해서 미국에 전적으로 이제 의존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정책적으로. 근데 아직까지는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양자 게임으로 되어 있고,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 또는 뭐 중국과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분히 이 정보를 거래하는 이 이퀘이션, 이런 그 옵티멀한 수준의 어토너미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이 구조적인 안보 환경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 약속 이행, 제가 좀 경제 협력이 오히려 지금 북한 내부의 어떤 정당성, 정통성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이슈 불가분성에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나눌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코멘트를 하신 걸로 좀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뭐 경제 협력을 제공하면은 북한에서 뭐 그런 것들을 뭐 다 전체 이 그러니까 남한이 뭔가 이런 것들을 뭐 경제 협력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자기들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본인들의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리더십에 타격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남한이 어떤 시혜적으로 제공했다라는 그런 것들은 좀 불식하게 어떤 뭐 정보를 컨트롤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조정을 하는 경우라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경제 협력이라든지 어떤 그 남한의 어떤 그 공여가 북한 뭐 사회에서도 다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게 가게 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그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기의 그 정당성이라든지 리더십에 손해가 그러니까 훼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내부 뭐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뭐, 아마 이 질문들을 통해서 장기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저도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정철 교수님 질문을 받아보면은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김종철 교수님 질문을 저희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메일 통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그 드렸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다는 얘기는 제가 제 머릿속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장기영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사실은 이제 어떤 답변을 해주실지가 가장 궁금하고 일단 제가 이해한 선생님의 어떤 논문이 갖고 있는 장점은 굉장히 뭐랄까, 문제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선명성이 갖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어쩌면 전제하고 있는데 그 전제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사실 어쩌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전략적 인텔리전스 비대칭성의 문제도 보면 자율성 안보 트레이드 오프 모델도 고객국이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비안보적인 상황, 어떤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어쩌면 후원국이 조장한 결과일 수가 있다면, 그것을 가정할 수 있다면, 고객국이 누리는 그런 안보의 강화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혜택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어, 그런 문제 제기를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1980년대부터 북한은 계속적으로 북미 수교를 원했고, 어, 그것을 이제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이 미국이었고, 그래서 북미 간의 어떤 분쟁 상황은 사실 미국이 많은 부분 그러니까 북한이 조장했다는 몫은 분명히 있지만 미국이 상당 부분 조장했다라고 판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핵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됐지만 2, 30년간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북한이 정말 진정으로 원했던 사실 이제 김정은이 긴 철도 여행을 통해서 하노이까지 그렇게 간 그런 그런 정말 간절히 원했던 북한의 그런 마음들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 사실은 미국이 많은 경우에 그랬고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는 위협이 상당히 미국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일단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봤고요. 그리고 전쟁 거래의 이론도 보면 사실 불확실성이라는 게 상대를 모른다라는 것이 과연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이제 경제 이론에서도 그렇거든요. uncertainty 하면 다 문제가 돼요. uncertainty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보면 이게 굉장히 이성적인 행동으로
그 이론에서 묘사가 되지만 불확실성 자체가 두려움으로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가 모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경외의 대상, 동경의 대상, 궁금해, 호기심의 대상일 수 있는데 이게 uncertainty가 두려움의 대상이고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유 방식이 대단히 근대 서구적인 사유 방식이다. 어, 두려움 그리고 고대 이제 어, 고대의 로마 군대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은 한 번도 그 공격을 선제 공격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위협을 위협이 먼저 왔기 때문에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제국이 갖고 있는 전쟁하는 제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마인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어, 비성적인 두려움 그리고 상대를 통제함으로써 그 비이성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마인드셋 그리고 어, 경제적 이득 뭐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사실은 이제 많이 전쟁 거래 이론이 많이 배제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어, 그리고 특히 이제 굉장히 선명하지만 기대 효용을 구성하는 승리 확률이라든가 전쟁 비용, 특히 전쟁 비용은 사실 거의 계산이 불가능하거든요. 초기에는 거의,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 대전에서도 봄에 많은 나라들이 그 전쟁에 참가할 때도 다들 그랬다. 가을에 낙엽이 질 때면 우리는 돌아올 거라. 다들 그러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몇 년 시작했지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게 초기에는 금방 끝날 줄 알았죠. 미국에서도 사실.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며칠 전에 갔더니 에, 공화당에서 싫어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자기가 계산했던 비용보다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효용 계산들이 사전에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어떤 전쟁 비용 문제로 이게 전쟁을 선택하고 안 할 문제가 사실은 인간사의 전쟁이 전쟁을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사실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매년, 거의 매년 전쟁을 하는 유일한 나라고, 그렇다면 미국의 어떤 전쟁 선택을 이렇게 전쟁 거래 이론으로 불확실성, 비신뢰성, 어떤 분쟁 대상의 비분할성 이런 문제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 미국의 어떤 고유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욕구, 그리고 경제적 이득, 어떤 미 달러에 대한 패권을 위한 어떤 동기들, 이라크 전쟁을 했던 것이 지금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진보적인 정치 경제학자들은 달러 패권을 위협했다. 왜냐하면 2000년에 유로가 등장하면서 그 석유 거래 대금을 유로화로 하게 되면 패권국이 누리는 모든 그 혜택이 없어지면 사실은 미국이 지금처럼 어,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그런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여러 있거든. 뭐 이런 것이 다 섞여가지고 일어나진 않았는가. 그리고 전쟁 거래 이론에서도 보시면 북한하고 한국을 상대자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북한하고의 문제에서 우리는 제3자거든요. 사실은 북한은 미국하고 그 직접적인 거래 대상자고, 그래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을 만나게 할 때도 문재인은 제3자가 있었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되게 크리티컬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어, 어떤 부분은 이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어떤 부분은 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대답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은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바게닝, 이제 티어리 오브 워가 이제 전쟁 거래 이론인데, 바게닝 티어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게닝 모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델이라고 이제 한다면, 그러니까 이 모델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파이가 사이즈가 1인 그 파이가 있는데 그거를 양자가 이제 나누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고 그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쟁하기 전에 전쟁하고 난 후는 엄청나게 많은 코스트가 각 국가에게 생길 텐데 왜 그러면은 전쟁하기 전에 이 코스트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코스트를 그 지불하지 않고 왜 서로 이 합리적으로 양 당사자가 파이를 나누지 못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한 그런 기본 가정인데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불확실성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이거를 뭐 어떻게 그 특정 국가마다 어떤 뭐 전략적인 문화가 있어서 그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런 건 다르겠지만 가장 기본 셋업에서 보면은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P와 이제 C의 함수로 되어 있는데 P는 이제 상대적으로 얼마나 이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그 비율이 될 것이고 C는 이 코스트인데 이 코스트가 이 단호함에 대한 이제 코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만약에 이제 푸틴이 젤렌스키가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이게 계속해서 이 대응할 거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푸틴은 전쟁 시작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단호한 리졸브에 대해서 오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 미국이라든지 뭐 원조를 해줄 거란 뭐 이런 것들도 오판할 수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T와 C의 이제 함수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P와 C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뭐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각 국가가 전쟁의 원인은 되게 그러니까 그 배경이 되는 쟁점은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역사적인 이슈, 종교적인 이슈, 뭐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각 국가가 일종의 박연이 겹치는 둘 다 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래 범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사라지느냐? 사실상 사라지느냐가 이 국가들마다 이제 그 피해에 대해서 미스레프리젠트 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북한 입장에서 우리도 자신들의 고도의 ICBM을 가지고 미국을 뭐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 세계 경량화, 소량화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 실제는 우리가 그걸 잘 모르지 않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 PRC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궁극적으로 객관적으로 만약에 PRC를 그 전쟁 후에는 이제 PRC에 대해서 알겠지만 그걸 알았다면은 존재했을 박연의 레인지가 왜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 박연의 레인지가 사라지는가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 논문의 이 그 모델에서는 합리적 행위자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합리적 그 분쟁 당사자가 고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이제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개별 국가의 어떤 컨텍스트 상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충분히 이제 공유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문제는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이제 그 모델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뭐 서울이 광화문이라고 한다면 광화문에서 간다. 우리가 그 여행객으로서 간다면 어떤 게 필요하느냐. 우리가 위성사진 뭐 5만 대 1 그 지도 현실을 축약해 놓은 복잡한 것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하철을 탄다면은 지하철 노선도가 필요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도면은 그 지하철이 노선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엄청나게 많이 축약해 놓고 또는 왜곡시켜 놨던 거죠, 이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여행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광화문까지 가는 데 있어서 현실을 왜곡시키고 축약했던 그 모델이 나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또는 마찬가지로 이 바게닝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복잡한 모든 현실을 다 담아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내러티브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좀 가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뭔가 왜 국가들이 이 합리적 자기 엄청나게 그 나중에 엄청나게 큰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까지 가는가에 대한 뭐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바게닝 그러면 거래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집착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제 그런 목적에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언서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아니, 뭐 그런 것은 조금 더 그 다음에 어떤 디테일한 그런 곳에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를테면은 이 모델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길 확률이 30%고 미국이 이길 확률이 70%라고 하면은 이 모델에서는 P하고 1-P가 그러니까 그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70%면 상대는 30%로 이렇게 간주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미국은 70%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그런 거, 미국이 70이니까 우리가 30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실제가 70이라면 미국은 막한 90으로 생각하고 북한도 한 50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뮤추얼 옵티미즘이 이제 발생하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 이 모델에서 이 모델의 그 가정들을 조금 이렇게 어썸션을 릴렉스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현실을 들어봤을 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실제로 이제 분쟁에 대한 케이스 같은 걸 봤을 때, 우리가 피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단순하게 보지 않냐. 그 실제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후속 연구들이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레셔널리스트 어프로치에다가 사이컬러지라든지 어떤 스트래티지 컬처 같은 것들이 결합된 어떤 후속 연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충분히 이제 그런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담아내서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이 퀄리티가 높은 그런 연구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 분쟁 당사자가 A, B라고 지금 국가 A, 국가 B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국가 A, B가 뭐 한쪽은 뭐 테러 그룹도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왜 이게 양자 게임이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특히 이제 한반도에서는 이제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변수를 무시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자체는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 한국의 평화 구축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제 양자 게임이라고 이제 했는데 운용 선생님한테 처음에 이제 번역 때는 이제 다자 바거닝에 대한 그 워킹 페이퍼를 제가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건 아직 퍼블리시 된 것도 아니라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발전시켜가지고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자 게임에 대한 모델이라든지 이론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뭐 완전히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제 남북 간의 평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관해서 이제 북한은 이제 평화를 이제 원하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거부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바게닝 레인지가 그러면 왜 서로 오버래핑 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이 아무리 뭐 선의해가지고 양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 그 값을 내가 치를 용의가 없다면은 이 바게닝이 페일 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이 뭐 진짜 실제로 그런 의도가 뭐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싶다,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싶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거래 파트너로서 생각할 때 북한을 우리가 봤을 때, 쟤네들 또 예전처럼 뭐 핵을 뭐 폐기한다고 해놓고 또 다시 또 그러는 거 아니야? 뭐 또 북한 입장에서도 뭐 똑같이 그 약속 이행의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정권 바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권일 때와 이제 뭐 공화당 정권 또 리더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 미중 패권 그 경쟁의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좀 다르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다시 약속 안 지키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것들이 의구심들이 생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북미 간에 이 오버래핑된 박영 레인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 강대강의 대결로 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런 그 원론적인 어떤 이 바게닝 프로블럼, 이 거래 문제들을 어떻게 상대적으로 좀 해소할 수가 있겠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제 기구에다 예를 들어서 뭐 북미 간의 뭐 종전 이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고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크레더블한 파트너로 믿지 못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개인 대 개인을 뭐이 계약 맺은 것처럼 뭐 보증을 서게 한다거나 그건 뭐 국회에서 국회 동의를 얻는다거나 야당의 동의도 얻는다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에다가 국제기구에 어떤 뭐 기타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뭐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정보의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즘 연구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연구는 뭐 제목이 이제 Spying from Space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양 국가가 서로 첩보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전쟁이 뭐 상대적으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게 뭐 통계 분석을 하는 건데
이런 불확실성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피해에 대한 그 군사 배치라든지 개발 상태를 서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전쟁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쟁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 사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많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전쟁을 가지 않더라. 이제 뭐 그런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모델들이 아까 앞서 했던 것처럼 연구자의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복잡한 현실들을 많이 단순하게, 의도적으로 단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 계승해서 발전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기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김정철 선생님 역시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제 첫 번째, 특히나 이제 김정철 교수님이 주신 첫 번째 질문이 정재환 교수님이 주신 첫 번째 질문과 유사한 맥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안보 자율성 교환 모델에 근거한 비대칭 동맹 이론이 한국 사례에 적용될 경우에 정말 한국이 예를 들어 정보를 의존하는 이 한국이 얻는 게 있는 게 맞는 거냐, 오히려 뭐 미국이 얻는 게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미국이 그 안보 불안을 조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맥락이 좀 비슷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이제 추후에 이 관련된 다른 질문을 저희가 받으면서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말씀을 한두 마디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이에 우리 윤석준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있으시면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우선 좋은 논문 읽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안보나 군사안보는 대학원 이후에 거의 이렇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래서 맨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음식만 먹다가 오래간만에 일식도 맛보고 중식도 맛보고 피시앤칩스 뭐 이나웃버거 맛보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 자리가. 예, 그래서 처음에도 윤영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희 장경 선생님 그 논문들 두 개에서 이제 항상 우리가 그 이론과 이제 현실이라는 그 접점에서 항상 이렇게 고민의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둘 사이 접점에서 약간 현실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런 고민이 들었고, 그리고서 특히나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두 논문에서 논문들의 함의를 사실 이렇게 내포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두 논문에서 함의된 뭐 제가 해석한 함의이긴 하지만은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가지고요. 그 이야기 중심으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제가 첫 번째 본 게 이제 그 정보의 비대칭성 그 논문이었는데요. 그 앞에서도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뭐 약소국 혹은 이제 한미 관계에서 이제 우리 남한의 정보가 그 양적인 정보 불균형만큼이나 질적인 정보 불균형 또 동일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평소에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약소국 정보가 혹은 이제 인텔리전스가 대체제일 경우만을 일반적으로 전제를 하는 건 아닐까? 보완제일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제 뭐, 뭐 시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이민트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휴민트라는 부분이 약간 좀 우리가 현실의 측면에서 한번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한쪽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이 휴민트가 너무 약화됐다. 또 한쪽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이 국정원 제 3차장실 개편하면서 너무 휴민트가 뭐 완전히 무너졌다.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대북 정보 필드에 계셨던 분들 혹은 계셨던 분들 말씀으로는 여의도 정치권의 이야기와는 좀 다르거든요. 예. 그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휴민트란 부분은 이 다른 부분들과는 달리 저는 남한이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예,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관련된 그 분야에서 예전에 그 근무를 할 때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고요. 뭐 단적으로 이제 몇 년 전에도 국회 정보위에서 그 김정 국방위원장의 이제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보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간사들이 기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잠깐 이야기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휴민트가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처해가지고 예, 굉장히 부랴부랴 뭐 언론도 뭐 이렇게 좀 막아보려고 하고 잘 안 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휴민트가 미국에게 굉장히 밸류어블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 정책적 함의와 연결된 부분이기도 한데, 어, 좀 미국에게 조금만 더 당당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자율성을 우리가 분명히 예, 뭐 저기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있긴 하지만은 뭐 또 그렇게까지 뭐 질을 포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함의를 우리가 제대로 얻으려면은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좀 논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을 여의도 정치권에 맡길 게 아니라 예, 좀 이 학계에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그 논문 굉장히 이렇게 예, 재밌게 읽었고 이런 고민들을 그 이론적으로 사실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 하나 이제 사족 같은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보와 관련을 해서 이 국가 혹은 이제 정부가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실 이제 그 전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 굉장히 이렇게 짧은 경험에 의하면은 어, 정부보다 혹은 정부보다 민간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국적 기업들과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사실은 그런 조직들을 갖춰놨었었는데 그 인텔리전스를 다루는 조직들이 다국적 기업들과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몇 개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운영이 되어 왔고 수십 년 전부터. 그리고서 이제 그런 데들이 사실은 그 민간에서 인텔리전스를 다루는 그쪽들끼리 또 이렇게 정보 공유라는 또 이런 예,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거기가 밸류업을 하려면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행위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들을 이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인텔리전스 시장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서 뭐 그러한 부분들도 예, 추가적으로 뭐 또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전쟁 거래 이론 관련 논문은 굉장히 코멘트는 짧은데요. 역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그 마지막 부분에 그 64페이지, 65페이지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장경 선생님께서 그 북한 인권 문제가 이제 북한 체제 정통성과 이제 정당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도전으로 여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예. 그런데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면 합의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예,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 함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그 이면 합의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들일수록 사실 그 이면 합의라는 게 사실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여의도 정치권의 논리로만 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그러니까 규범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이면 합의 같은 것들을 굉장히 그런 식으로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고 이러한 것들을 또 이론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예, 굉장히 또 유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잠깐만 개입을 하면은, 조용철 교수님이 회의가 있으셔서, 10분 정도 뒤에 나가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 질문만 받고 가시는 걸로 해도 되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아니, 해주시면 뭐, 좋을 것 저는,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장영 선생님 말씀 주셨고, 저 공부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제가 주로 접하지 않은 이론들이라서요. 공부 많이 했고, 뭐, 제 질문이랄 것보다 뭐 코멘트인데요. 아주 짧은 건데 이미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보 자체가 비대칭으로 구성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정보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파워풀하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보의 가치를 볼 때 우리가 관계성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가 증진됐을 때 미국이 주는 그 정보 자료가
그 이전에 남북 관계가 악화됐을 때보다 어느 정도의 그 가치가 있을지,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남북 관계가 증진돼서 휴민트의 정보가 가치가 증진됐을 때 그 정보의 가치와 미국이 준 정보 가치의 그 등가성이라든가 그 교환 가치가 어떻게 될지 해서 우리가 정보를 볼 때, 그러니까 물론 정보나 지식 같은 거는 권력의 복무를 하는데 그걸 볼 때 우리가 항상 관계성이라는 걸 상정하고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에서 충분히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성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관계성에서 계속 얘기를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딱히 뭐 드릴 거, 더 이상 드리면 뭐 질문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기영 교수님, 윤석준 선생님이랑 주용 선생님이 주신 질문 및 코멘트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스트래티직 인텔리전스 주니까 우리가 그에 맞는 어토노미를 준다. 이게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그 윤석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민트가 우리가 상당히 갖고 있는데, 밸류어블한 휴민트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휴민트를 어느 정도 제공을 하는, 우리가 좀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그거에, 근데 문제는 그 휴민트가, 우리는 이제 뭐 그게 밸류어블하,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밸류어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북한에 대한 그 정보라고 하는 게 휴민트든 뭐 시긴트든 뭐 이민트든 누가 더 센서티브 하냐라고 이걸 생각해 보면 다분히 이제 한국 입장에서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요 문제가 될 거고 만약에 휴민트 우리가 갖고 있는 휴민트가 미국이 좀 더 이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뭐 중동 국가들에게 IS 알카에다의 뭐 휴민트 정보를 막 이렇게 과도하게 의지하면서 뭔가 다른 혜택을 주는 것처럼 우리 휴민트가 이게 더 거래해서 더 값어치 있게 거래가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틀림없이 이 보안제 또는 뭐 보안제를 넘어서 우리가 오히려 셀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가 또 이제 미국의 이민트나 뭐 시긴트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계속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뭐 모노폴리스틱 마켓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뭔가 좀 자체적으로 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이런 그 우리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이 마켓에 그러니까 비대칭 쪽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 함의에 있어서 오토노미와 시큐리티의 일종의 교환 비율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방점은 좀 안보에 뭐 두느냐 아니면 자율성에 좀 두느냐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거래를 잘하면은 저는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 오토노미를 뭐 1단위를 주고 시큐리티를 많이 받아온다. 그러면 과연 그 아까 여기서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큐리티가 우리한테 정말 도움되는 시큐리티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면은 그런 장사를 그 마켓에서 거래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잘했다고 저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거래를 잘한 정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자율성을 우리가 좀 덜 주면서도 시큐리티를 우리가 뭐 제대로 그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받아온다거나 아니면 타격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그 역시 우리가 그 거래를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 뭐 자주파냐 동맹파냐 이렇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뭔가 좀 그런 걸 넘어서서 비대칭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동맹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 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래를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 정권에서 만약에 미국에게 상대적으로 오토노미를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할 만한 시큐리티를 만약에 혜택을 받아올 수가 있다면 그건 저는 이제 그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들은 뭐 다분히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고 뭐 그 약간은 개인적으로 약간 그 스kép티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그 오토노미와 시큐리티 또는 거기 시큐리티 한 예로 스테이트 인텔리전스의 그 교환 비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게 다이나믹한 그런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그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연장선에서 뭐
뭐 인권 문제, 가치 외교, 뭐 인권 뭐 이런 것들을 다분히 뭐 이렇게 진영 논리가 아니라 뭐 뭐 이게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떤 그 사이드 페이먼트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좀 민감한 문제들을 좀 피해 간다거나 아니면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원래 거래를 하려는 그 거래의 판을 깨지 않는 뭐 그런 어떤 그 조치, 예, 그런 것들이 일종의 좀 정책적인 선제 조치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조영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휴민트가 우리가 갖는 뭐 그런 거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한 미군에서 자체로 이제 휴민트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그 또 휴민트를 또 나름대로 공유를 잘 안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시장 안에 또 어떤 작은 어떤 시장에서는 휴민트에 대한 거래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 자체로 휴민트 네트워크를 좀 돌려서 북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논문에서 그랬던 것은 단편적인 하나의 것이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처럼 미일 동맹이라든지 뭐, 이 전략 첩보 마켓 같은 그 상황은 상당히 가변적이고 또 다이나믹하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과연 이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한국 입장에서 이 바게닝을 잘 할 수가 있을 것인가는 뭐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태서 교수님 질문 혹은 코멘트 있으시죠? 아, 예. 예. 저도 되게 많이 배운 시간이었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북미 관계에 관심이 있어서 뭐 저도 따로 뭐 이렇게 글도 쓰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정치정보 연구에 쓰셨던 글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영 선배님이 이 바게닝 시오리를 통해서 그 렌즈를 통해서 보고 계시다 보니까 이 바게닝 시오리가 이제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이 있죠. 하나는 기본적으로 레셔널리스트 패러다임이고 다음 하나는 이제 그랜드 시오리가 아니라 이제 미디엄 레인지 시오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이 다른 렌즈를 썼을 때 어떤 그 북미 관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뭐 질문이자 커멘트인데요. 그 일단 레셔널리스트 패러다임에서 이제 특히 이게 바게닝 시오리니까 양 행위자가 특히 뭐 북미 관계에 있어서 두 행위자가 서로를 바게이닝 가능한 파트너로 보고 있는가? 저는 그게 하나 이제 이 논쟁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탈냉전 이후 30년 동안에 미국이 북한이라는 존재를 규정한 거는 그 리버럴 월드 오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NPT라고 하는 안보 영역에서의 규범이 있고 근데 그 규범을 어긴 바이올레이터인 거잖아요. 노스코리아는 그 핵을 개발하고 아니면 뭐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 인권을 어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리버럴 놈을 어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 국제 질서 또는 국제사회의 외부자 그걸 불렀던 이름이 뭐 로그 스테이트나 엑시스 오브 이블 같은 표현을 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게이닝 파트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거는 그런 바게이닝이 아니라 퍼니시먼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션을 하든 유엔 레졸루션을 통과해서 생션을 하든 아니면 뭐 아예 좀 네오콘처럼 어떻게 해가지고 레짐 체인지를 시도하든 그러니까 그런 이게 니고시에이션이나 바게이닝의 대상이 아니라 이 뭔가 처벌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 관계는 좀 완전히 좀 다른 이 접근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또 흥미로운 게 특히 요새 김여정 스피치들을 보면 김여정 담화문 계속 나왔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오히려 김여정이야말로 바게이닝 시오리스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하는 표현은 다 진짜 바게이닝과 관련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게 야, 니네 미국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한테 내놓으라는 거는 다 불가역적인 걸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핵을 폐기해라. 뭐 핵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너네가 내놓겠다는 건 다 가역적이다. 뭐 주한미군 철수를 해봐야 뭐 보름이면 다시 들어오고 주변에 있는 핵 자산 안 들어와 봐야 니네 뭐 본토에서 ICBM 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맞다. 그래서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계속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정확히 이 레셔널리스트 패러다임 속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김여정이 쓰는 표현 중에 우리 핵은 국채다.
저는 그것도 참 묘한데 왜 일본 시대에 고쿠타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근데 어쨌든 그거는 지금 이 절대로 불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 불가분성에 있어서 절대로 거래 불가능한 거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북한이야말로 rationalist, bargaining theorist로서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자신의 핵 문제를 이해하고 있고 근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미국이야말로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봐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어, 떨그덕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rationalist 파트라고 한다면 그 grand theory 파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랜드 theory, 특히 리얼리즘에서 강조하는 변수가 극성이잖아요. 폴라리티. 근데 저는 그 폴라리티의 변화가 지금 북한 문제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크게 전환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극 시대에는 말 그대로 북미 간의 문제였죠. 북한도 문제를 그렇게 인식했고 우리가 미국하고 단판을 져서 뭐 생존을 뭔가 바게이닝을 해서 우리도 살고 핵은 뭐 포기를 안 하고 싶지만 뭐 부분적으로 포기를 하든 하여튼 스몰 딜을 하든 뭘 해서 하여튼 딜 메이킹을 하겠다. 그게 단극 시대의 북한의 계산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다극 시대에 얼마 전에 김정은 러시아 간 것도 그렇지만 한 2021년부터 김정은 스피치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신냉전이나 다극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건 북한 스스로가 이 극성의 변화가 자기한테 굉장히 큰 기회다. 특히 병진 노선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favorable environment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극성의 변화라는 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선배님이 언급하시는 거 보면 행위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거래가 잘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그랜드 티오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당신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 단극 시대에는 북미 양자 게임으로 이 북핵 문제가 게임이 진행될 수 있지만 다극 시대가 되면 중국도 끼어들고 러시아도 끼어들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다극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강대국 간 스트래티지 컴피티션 내의 하나의 게임으로서 북핵 문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다른 판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폴라리티 같은 그런 그랜드 티오리에서 얘기하는 거시적 변수가 이 북핵 문제 같은 걸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두 가지가 제 코멘트이자 질문입니다. 예, 좋은 코멘트, 비판적인 코멘트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아까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 남북 간의 어떤 바게닝을 얘기하는 거고, 북미 간의 이제 바게닝도 뭐, 상황에 따라 그 안보 환경의 변화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구조적인 변화와 어떤 양자 간의 어떤 또는 삼자 간의 다자 간의 어떤 그 바게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링크하는 이론들이 좀 더 개발되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디펜드를 하자면 바게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꼭 그 합리적으로 어떤 쟁점에 대해서 모여서 우리 해결하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그 뭐 쉘링의 표현에 의하면 테시트 바게닝, 그러니까 묵시적인 어떤 거래인 거죠. 실제 뭐 바게닝 테이블에 오지 않더라도 북미 간에 끊임없이 변하는 그 P와 C 뭐 또는 뭐 그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서로 그 칼큘레이션 하는 그런 우리가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좁은 의미의 바게닝도 있겠지만 어떤 이 구조적인 것들, 변화 같은 것들을 또 염두에 두는 그 바게닝 게임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그러니까 레셔널 어프로치에서는 둘 양자가 레셔널 액터라고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하지만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 상대가 뭐 우리가 뭐 이 크레이지 타입이다. 그러면 이 박연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런 이론들도 사실 있습니다. 상대 쪽에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 모델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지만 여기서 이제 가정을 결국 릴렉스를 하면은 어썸션을 상대방이 전혀 뭐 합리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 때의 박연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뭐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 그러면 크레이지 타입이냐 그거 아까 그 최태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 스피치라든지 뭐 그런 걸 보면
상당히 뭔가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담화가 보인다면 저는 뭐 그 부분은 되게 재미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크레디블한 바게닝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바게닝 티어리스트들이 하는 말에 이제 약속 이행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북미 간에 예를 들어서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쟤는 항상 약속을 저버리고 또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뭐 로그 스테이트 뭐 여러 가지 뭐 또는 미국에 대해서 뭐 제국주의 뭐 그런 식으로 상대방 인식하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이 레셔널리스 어프로치의 이 커미트먼트 프로블럼, 약속 이행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담아낼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핵은 국채라고 해서 핵은 이제 그 이슈 인디비지블리티가 이슈 불가분성의 문제이다. 핵과의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핵이라고 하는 게 값어치가 있는 거라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핵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그 재임 기간에 북핵에 대해서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 부동산, 그러니까 비싼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거기 인테리어도 하고 막 이러는데 헐값에 팔려고 하면 그게 뭐 팔려고 하겠냐. 그러니까 그만한 것을 값을 쳐줘야지 되지 않느냐. 이게 그것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슈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슈가 불가분한 건지 아니면 그 북한에 대해서 핵이라고 하는 정말 절대 안 팔 것 같은 그 자산에 대해서도 상응할 만한 어떤 사이드 페이먼트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게 된다면은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뭐 단계적으로라도 이렇게 뭐 집이 뭐 넓으면 뭐 대지 먼저 팔고 뭐 어떻게 팔고 뭐 이렇게 주차장 먼저 팔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식의 뭐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만 외견상 우리가 뭐 독도를 우리가 박영해서 일본과 나눈다. 이건 뭐 국내 정치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임스 피어런 같은 사람은 그게 사실상 인디비저블 하다고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이드 페이먼트가 엄청나게 많은 사이드 페이먼트를 제공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이게 불가분한 이슈는 그러니까 종교 같은 이슈도 궁극적으로 뭔가 찾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얘기해서 제임스 피어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하지만 이슈 불가분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책상 봤을 때 국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어지간한 어떤 정책 타협책 뭐이 거래해 가지고는 쉽게 나눌 수 없는 그런 뭐 국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처럼 불가분하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이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저는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분한 것을 가분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이제 정책적 지향성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지금 코멘트 내지는 질문을 안 하신 회원 선생님이 윤성환 교수님 맞죠? 윤성환 교수님 받고 이제 리플라이 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논문 저도 재밌게 너무 잘 읽었고요. 근데 뭐 진짜 제가 뭐 말씀드리고 듣고 싶었던 얘기까지 다 하셔가지고 사실 뭘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 뭐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기 전략자산 비대칭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특히 최근에 어떤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미국의 정보 자산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이미 뭐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미국 경고를 했었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그 김정일의 방 러어 같은 경우도 뉴욕 타임스 통해서 이미 뭐 몇 주 전에 며칠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 미국의 정말 정보 자산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계기구나라고 새삼 느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자산의 정확성이나 어떤 그런 명확성 같은 게 때로는 또 우리가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예컨대 뭐 그런 특히 뭐 금창리 사건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 90년대 중반에
그 CIA의 이제 북한 붕괴론 보고서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미국 정보 자산을 물론 당연히 이제 미국 정보 자산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 많이 없긴 하지만 또 그런 정보 자산의 신뢰성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대북 정책을 세우고 대북 정책적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그것들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전쟁 거래 이론 관련해서도 그 인면 보상 제공과 관련된 문제 이 앞부분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뭐 더 크게 덧붙일 말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인면 보상 제공을 통한 이슈 불가분성 해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애초부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 사회 전체보다는 북한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전쟁 비용을 늘리는 게 전쟁 거래 이론 차원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것인데 북한 체제 정통성과 관련이 있는 이슈는 동시에 또 거래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이고 실제로 북한과 진중하게 타협할 수 있는 이슈 중에 북한 정통성과 관련 없는 이슈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또 생각도 드는 것이고 그래서 예, 뭐 아까도 뭐 모니터링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북한의 내부 관리 문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부차적인 문제인 걸로 조금 생각이 되고 근본적 차원에서 이면보상 제공과 어떤 이슈 불가분성 문제가 근본적 차원에서 모순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조금의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차원에서 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건 그냥 제가 듣다가 보니까 궁금해져서 그냥 부가적인 질문인데 저도 이제 논문 읽으면서 그 그림을 너무 깔끔하게 잘 그려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 됐습니다. 잘 되고 휴민트 부분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조금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제 지금의 휴민트 수준을 뭐 물론 이거를 뭐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폴리티컬 어토노미 측면에서 자산으로 봤을 때 대미 관계에 있어서 휴민트가 차지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그런 부차적인 좀 생각도 궁금증도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CAA도 말씀하셨고 뭐 금창리 말씀도 하셨고 우크라이나 말씀하셨는데 이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를 알고 있다는 그 기본 그 상황 자체가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뭐 그런 게 힘이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힘의 비대칭성을 얘기할 때 내가 중요한 정보인데 나만 알고 있다. 나는 좀 다르게 알고 있다. 그게 이제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그 현재 한미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뭐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면 보상에 관해서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이 과연 자기의 그 정통성과 관련된 그 이슈에 대해서 그냥 이거 자체는 뭐 불가분하는 것이 아니냐 뭐 저도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을 가급적 피하는 게 그러니까 의제 협상 테이블에 안 올리는 게 사실 좋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보수 정권에서의 가치 외교라든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관심이 있는 측에서는 그걸 회피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특히 남남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 그 정치 지형을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지금 이 국내적으로 뭔가 합의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쟁 비용을 북한의 전쟁 비용을 늘린다 하는 것이 사실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뭐 다른 그 차태서 교수님하고도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그 몇몇 선생님들하고 신흥안보 뭐 AI 관련해서 뭐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는데 뭐 거기서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군집 드론 벌떼 드론이라고 하죠. 벌떼 드론이 안면 인식 기술과 결합이 되어서 정말 이 북한의 리더 그러니까 북한 뭐의 군부 타겟팅을 해서 정말 정밀한 어떤 그러니까 그 보복이 가능하다. 라면은 과연 디터런스가 그런 디터런스가 만약 그런 능력을 확보한다면 그 북한이 뭐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왜냐면 이제 개인 차원에서의 유틸리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북한에서 몇백만 명이 죽고 아사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에서는 거기에서 뭐
별로 흔들리지 않지만 반면에 그 AI 기술이 탑재된 어떤 뭐 군집 드론이 북한의 리더십에 정밀하게 타격이 가능하다. 그런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또 이게 우리가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바게닝 레인지가 상대적으로 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평화적인 제스처만이 이 바게닝 레인지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군사 기술이라든지 뭐 또는 그 코스트에 견딜 수 있는 한국 사이에서 견딜 수 있는 뭐 그런 국내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북한과의 어떤 그 바게닝 벌의 범위를 우리 쪽에 유리하게 좀 형성되고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이런 모델에 대해서 100%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델에서 기본 가정이 나는 내 정보를 아는데 상대방의 정보를 모른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군사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군사력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불확실성이 생기는데, 아니 뭐 이렇게 그 임진왜란에 관해서 이렇게 그 기록을 좀 보다 보니까 선조가 우리나라 그 군사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게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그 프라이머리 리더가 와의 군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자기가 오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기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경우를 우리가 이 불확실성이 언제 더 발생하는지, 언제 더 오판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정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단순한 가정하에 담긴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 가정을 실제 상황에 맞게 조금 더 릴렉스하게 되면은 조금 더 재미있는 어떤 그 정치학적인 함의가 있는 그런 연구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차태서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우리가 그 구조적인 뭐 변화나 그런 것에 이뭐 양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이제 그려내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모델에서는 그 협상의 그 국가 A와 국가 B라고 얘기했지만 그 국내적인 어떤 수준에서의 어떤 게임도 있기 때문에 국내 수준의 게임 그다음에 투 파티 게임이 아니라 뭐 미국과 같은 뭐 강대국 뭐 이런 것들 멀티파티를 고려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쌓아가면은 새로운 어떤 그 정치학적인 함의가 있는 그런 그 발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장경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서두에서 장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이걸 대표 연구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더 발전시킬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받은 코멘트나 질문들이 좋은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미 저한테 공유를 해주신 양자가 아니라 삼자 내지는 다자 관계에서의 바게닝 테오리나 모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고민을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심각한 이런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고 또 성실하게 답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마무리로는 좀 가볍게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정치 이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의 모임, 뭐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조금 찾아와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뭐 연구 문헌이 있으면 한두 개 정도, 두세 개라도 소개해 주시는 걸로 해서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소개해 주세요. 음. 네, 뭐 제가 뭐 국제 정치 전반을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방금의 주제 제가 방금 얘기 말씀드렸던 주제와 조금 더 친숙해지고 좀 우리 지평을 넓힐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토마스 쉘링의 스트래티지 오브 컨플릭트 갈등의 전략 뭐 거기 뭐 국내 번역서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뭐 경제학자지만은 그 국제 간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뭐 테시트 바게닝 포컬 포인트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당시 뭐 냉전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 우리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너무 그 함의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책을 한번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이 소개해 주신 그 책과 또 장경 선생님이 오늘 설명해 주신 두 개의 문헌에 대해서는 저희 댓글 창에다가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찾아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두 번째 저희 니트 컨텐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